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이 노화가 되고 호르몬도 노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긴 병이 있을 때 이것들을 그냥 우리는 병 자체로만 생각하지 그게 호르몬 때문이라고는 미처 생각 못하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진시황 이야기 아시죠? 그 천하를 통일하고 아주 그러니까 불로장생을 꿈꿨던 분이고 아마 이제 다시 막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아서 천하를 또 다시 또 방황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 불로초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불로초라는 게 우리가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고 이런 생각들은 다 하고 있죠. 근데 젊다는 게 뭐고 건강하다는 게 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모만 우리가 무슨 성형수술하고 피부 관리해서 젊어졌다. 그건 젊음이고 건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건강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외모가 젊고 건강해도 사회적으로 친구가 없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모여서 같이 어디 활동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진정한 젊음과 건강을 유지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헤매고 다니는 이 불로초가 알고 보면 우리 내부에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얘기하는 현대인의 불로초, 바로 호르몬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호르몬에 대해서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호르몬이 뭔데? 라고 얘기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호르몬은요, 이 어떤 화학 물질인데 4,000가지 종류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호르몬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질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호르몬을 건강과 질병의 갈림길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당뇨병 그러면은 이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호르몬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 정소,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난소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부신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얘기 우리가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또 갑상선 호르몬도 이 목 앞쪽에 있는 거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호르몬도 있고, 근데 이 코 뒤쪽에 뇌 안에 뇌하수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호르몬 전체에 어떻게 보면 사령탑입니다. 관제탑처럼 이 뇌하수체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갑상선을 또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오고 여러 가지 유즙 분비 호르몬도 나오고 이런 호르몬이 우리 몸 곳곳에서 분비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소장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근육에서도 호르몬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놀랍게도 당뇨, 비만, 갑상선 기능이 이상해지고 고혈압, 고지혈증, 골다공증, 암, 치매까지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뇨가 생겼구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밑단에는 호르몬들이 이제 밸런스가 깨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혈액이 아주 끈적끈적하고 기름기가 둥둥 떠 있어서 결국은 혈관이 망가지는 병이 당뇨병이거든요. 당뇨 그러면 사실은 말 그대로 소변에서 당이 나온다고 해서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라틴어로 꿀맛 나는 소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 당뇨병을 갖다가 혈액 속에서 포도당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소변에서 당이 나온다고 해서 당뇨병이라고 했던 건데요. 소변에서 당이 나오려면 혈당이 200 이상 돼야지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당뇨병은 126부터가 당뇨병이거든요. 그 사이의 사람들은 당뇨병이 발견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당뇨병이라는 것이 혈당 수치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혈관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꾸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이라는 것은 이 소변에서 당이 나오는 병이 아니고 피 속에 포도당이 많은 병, 당혈병이고요. 실제적으로 피 속에 포도당이 많다 보면은 온몸에서 이제 다 이렇게 당이 많아져서 당뇨병 환자들이 이렇게 볼펜 같은 거 쥐고 있다가 놓으면은 개미들이 막 꼬이고 그러잖아요. 예, 젓가락 같은 거에도 막 개미들이 뭐 꼬이고 이런 것들이 땀에도 그 당이 많고 피 속에 당이 많으니까요. 잇몸에도 당이 많으니까 치주염이 되고. 근데 이런 게 혈관 내에 이런 포도당이 많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관에 염증이 돼서 혈관병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당뇨병 그러면 소변을 자주 보고 조갈, 갈증이 나고요. 또 배고프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런 전형적인 증상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되게 그냥 늘 피곤하고 이런 증상들이 많은데 결국 당뇨병을 갖다가 우리가 치료하지 않으면 당뇨병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합병증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 속에 포도당이 많다고 그러면 환자분들이 그럽니다. 아니 포도당 주사 억지로 맞는데 포도당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포도당이 많아도 쓸 수가 없어요.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림의 떡인 거예요. 포도당은 많아도 내가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세포 속에서는 포도당이 없으니까 굶주리니까 자꾸 뭘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니까 자꾸 배고픔이 심해지는 거죠.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뇨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당뇨병 앓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시겠어요? 지금 한 2분, 3분, 4분 정도 있는데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건강하신 분인 것 같은데 세계 인구의 당뇨병 환자의 유병률이 4분의 1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훨씬 더 10명 이상은 지금 당뇨병이 앓고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 여기 오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당뇨병이 40년 사이에 10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성인 8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인데요. 재밌는 것은 지금 480만 명이 당뇨병인데 그중에 36%는 자기가 당뇨병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황당합니까? 내가 당뇨병인데도 당뇨병인지 모르고 치료조차 안 한다는 게 참 황당하고 더 황당한 것은 780만 명이 당뇨 예비군이라는 거예요. 당뇨 전 단계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당뇨로 갈 수도 있지만 당뇨의 합병증이 이미 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합치면 1,300만 명입니다. 4명 중에 1명이 당뇨 내지는 당뇨 잠재적 위험군이라는 건데요. 엄청나게 증가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당뇨병 환자 수가 증가한 것은 우리의 뭐 먹는 거 그리고 생활 습관이 좀 달라졌기 때문인가요? 예, 물론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요. 이 한국이 당뇨병이 증가한 이유는 전 세계 학회에서도 주목을 받을 만큼 특이합니다. 그래서 한국형 당뇨병이란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거는 우리의 어떤 유전적인 취약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합병증인 겁니다.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하고 당뇨병이 아닌 사람하고 누가 더 오래 살았을까요? 당뇨병인 사람. 네? 당뇨병인 사람. 아니요. 당뇨병이 아닌 사람이 더 오래 살죠. 너무 좀 머리를 아니, 쓰셨다. 아까 선생님 일병장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병장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 제가 이 얘기를 드는 건데요. 그렇게 두고도 나오면 당연히 당뇨병이 아닌 사람이 더 오래 예. 사는데 예. 당뇨병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합병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당뇨병이 없는 사람 세 군으로 비교하면 이제는 누가 더 오래 살았을 것 같습니까? 당뇨병이 있는데 합병증이 없는 사람. 예, 그래서 일병장수라는 겁니다. 당뇨병이 있는데 합병증이 없는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았다는 얘기는 당뇨병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합병증이 문제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당뇨병이 걸렸는데 합병증이 걸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은 오래 살 수 있다. 일병장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당뇨병의 가장 큰 적은 합병증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합병증이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듯이 그 합병증은 혈당이 500, 600 올라가면 혼수가 오는 고혈당성 혼수가 있고요. 또 케톤치가 올라가서 생기는 또 혼수 상태로 응급실에 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이건 뭐 혈당이 1000 이상 올라가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또 저혈당, 혈당이 70,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저혈당으로 인해서 또 정신을 잃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혈당과 관련된 합병증도 있지만 암이라든지 치매, 여성들의 유방암이라든지 남성들의 전립선암, 그리고 남녀 공이 대장암들도 이게 당뇨병과 관련됐다는 연구 결과 보고들이 많이 돼 있고요. 치매도 당뇨병 있는 사람들이 잘 생깁니다. 최근에는 혈관성 치매 말고 1형, 2형이 아니고 제3형 당뇨병이라고 해서
당뇨병이 있으면서 아밀로이드가 췌장을 공격하고 뇌를 공격해서 치매와 당뇨병이 같이 오는 제3형 당뇨병도 있거든요. 각종 혈관합병증이 옵니다. 최근에 제가 보는 당뇨병 환자들은 심장병도 그렇고 중풍도 그렇고 뇌졸중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혈관합병증이 오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당뇨발입니다. 이 당뇨발이 생기면요,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당뇨발로 절단하신 분들은 5년 이내에 반대쪽 다리를 절단할 경우도 많고요. 이게 그냥 다리만 절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또 심장이나 뇌에 심혈관계 합병증이 또 많이 생기는 게 당뇨발입니다. 아니 근데 상태가 그렇게 악화될 때까지 본인이 모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제일 먼저 오는 게 신경의 합병증인데요. 신경의 합병증이 오면은 감각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심근경색이 오면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쥐고 심장에 아주 극심한 통증이 있게 되는데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그런 통증이 없이 심근경색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침묵의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요.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감각이 뭐 이상하고 통증이 오고 그런 게 있어서 빨리 병원에 갈 텐데 당뇨발이 생기는 당뇨 환자들은 그런 신경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고 방치했다가 이렇게 다리가 썩고 괴절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인슐린 호르몬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인슐린이 약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인슐린은 사실은 호르몬이거든요. 혈액 내의 포도당량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이 인슐린 호르몬인데 인슐린 호르몬 들어보셨죠? 근데 이 인슐린 호르몬이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피 속의 포도당을 배달하는 겁니다. 택배처럼 배달해서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게 인슐린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 택배 기사가 쪘거나 택배 기사가 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을 안 열어주거나 그러면 이 호르몬들이 이렇게 포도당들이 피 속에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들다르거나 갔는데 문이 안 열어주면은 이게 이렇게 포장된 그 상품들이 쌓이듯이 이 포도당들이 혈관 내에 쌓이는 게 바로 당뇨병이고 인슐린의 작용은 호르몬을 세포 속으로 보내는 작용을 1차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인슐린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부족하거나 인슐린이 갔는데 초인종 문을 눌렀는데도 안 열어주는 거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 때문에 당뇨병이 될 터인데 이게 결국은 이제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인슐린 분비 그다음에 이제 인슐린 저항성의 균형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00사람의 당뇨병이 다 틀리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슐린 분비가 조금 문제되고 저항성은 문제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저항성이 더 문제가 되고 이게 이 여러 가지 함수 관계에서 좌표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당뇨병인지에 따라서 치료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떤 환자분들은 그럽니다. 내가 혈당이 300인데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은 그 당뇨 약을 먹는데 저는 왜 인슐린 맞아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당이 300이라는 거는 하나의 그냥 지표일 뿐이지 그 속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300이 됐는지 그 여정이 틀린 거거든요. 성적이 나쁜 아이가 국어를 못해서 성적이 나쁠 수도 있고요. 학교 그 성차가 예를 들면은 수학을 못해서 되는 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따져봐서 이 성적으로 끌어올려야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다 학생들마다 그 성적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하고 인슐린 분비를 서로 우리가 따져보면서 당뇨병을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 그러면 좀 어렵게 생각하실 거예요. 말하자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인슐린이 있긴 있어요.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당뇨병 환자들 와서 혈당을 이렇게 검사하고 저는 꼭 인슐린을 측정하는데 인슐린이 어마하게 많이 나오시는데도 불구하고 혈당이 높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IQ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좋다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인슐린이 많은데 내가 왜 당뇨병이 됐을까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당뇨병을 가난에 비유하자면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만 돈을 좀 버는데 막 명품 사고 또 사치하고 소비를 많이 해서 또 생기는 가난도 있을 거예요. 근데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동사무소나 국가에서
어떤 쌀도 주고 돈도 주고 기초수급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면 어느 정도 이제 그거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돈을 갖다가 막 함부로 쓰는 사람들한테 자꾸 우리가 뭘 지원해주면 자꾸 빚만 지게 되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고 인슐린의 과소비, 인슐린을 갖다가 제대로 쓰지 못하는 오작동을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그대로인데요. 인슐린 분비가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 그러니까 쓸만한 인슐린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당뇨가 생기는데 이런 당뇨를 우리가 일형 당뇨라고 합니다. 소아형 당뇨라고 얘기도 하고요. 서구에는 꽤 있는데 우리나라는 당뇨병의 5% 정도고 되게 우리 어르신들이 생기는 당뇨병은 이런 당뇨가 아니고 대개는 인슐린 분비는 그대로 있는데 저항성이 많아져서 생기는 당뇨거든요. 아까 제가 저항성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경우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건가 생각해 보면 일단 비만하고 생활 습관의 문제도 있지만 유전적인 측면도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또 요즘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이 환경인데 스트레스 자체가 또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많아지게 되면 당뇨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이형 당뇨라고 그러고 대부분의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해답은 간단합니다. 인슐린화 호르몬은 어느 정도 나오니까 이걸 더 잘 나오게 하고 저항성이라고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말하자면 아까 제가 잘못된 소비 습관을 고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호르몬 통장을 잘 관리하는 건데 재테크하듯이 호르몬을 잘 관리하면 당뇨병이 호르몬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 인슐린이 중요하구나. 그럼 인슐린만 잡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아까도 제가 아이들 학교 성적, 손주들 학교 성적 얘기했지만 한 과목만 잘한다고 성적이 올라가겠습니까? 당뇨병이라는 것은요, 다양한 호르몬의 조화가 깨지는 게 당뇨병입니다. 제가 당뇨병은 이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불협화음이 바로 당뇨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뇨병을 일으키는 8명의 악당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인슐린, 요 호르몬만 있는 게 아니고 췌장에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은 인슐린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라면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거든요.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혈당이 올라가겠죠. 당뇨병이 되겠죠. 또 간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간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문제가 되면은 공복 혈당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식욕 호르몬, 당뇨병의 아주 중요한 호르몬인데요. 환자들이 열심히 제가 이제 식사도 어떻게 드시라고 그러고 약도 어떻게 드시라고 하면 한 3개월 뒤에 와서 선생님 저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안 먹으려고 했는데 밤에 갑자기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 끓여 먹어서 혈당이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식 증후군이죠. 우리가 밤 8시 이후에 하루에 섭취할 칼로리를 30% 이상 드시면은 야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이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막 밤에 이렇게 됐다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들은 뇌에서 나오는 식욕 호르몬이 문제가 됩니다. 먹지 말라는 호르몬이 줄어들고 자꾸 먹으라는 호르몬이 나오니까 거짓 배고픔에 자꾸 먹고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만 조절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욕 호르몬도 우리는 당뇨병 환자들이 조절하게끔 해야 되고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또 당뇨병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 신장, 여기에 나오는 호르몬 대표적인 게 코티졸이잖아요. 스트레스 호르몬.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요, 자꾸 배가 고프게 돼서 막 스트레스성 폭식, 과식도 하지만 스트레스 호르몬 그 자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혈당과 혈압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잡지 않고서는 당뇨병을 잡기는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왜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 보면은 내장 지방이 있고 피하 지방이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배둘레가 같다고 그래서 똑같이 비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배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두껍게 잡히는 분도 있고 얇게 잡히는 분이 있는데 두껍게 잡히는 분이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얇게 잡히는 분이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두껍게 잡히는 분이 더 좋습니다. 좋아요? 왜냐하면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두껍게 잡히는 분들은 피하 지방이 많은 거고요. 아, 진짜요?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얇게 잡히는 분들은 내장 안에 지방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지방 호르몬, 나쁜 이 지방 호르몬은 피하 지방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얇게 잡히는 분은 내장 지방이 많은 거고 그런 분들은 이 내장 지방에서 이 나쁜 지방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도 있습니다. 음식이 막 급격하게 소장이 들어가는 거하고 천천히 들어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가 이 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문제가 당뇨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 8가지 호르몬, 적어도 이 8가지 호르몬의 밸런스를 생각하고 당뇨병을 치료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당뇨병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어떤 비유를 하냐면 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아 이거는 뭐 벽이고 이거는 밧줄이고 그만큼 당뇨병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 거죠. 하나만 보고 당뇨병을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슐린만 조절한다고 해서 당뇨병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듯이 전체적인 코끼리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한국인의 당뇨병이 더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참 태생적으로 서양인의 3분의 2 정도나 절반 정도의 췌장을 태생적으로 타고났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췌장은 서양인의 췌장이 2000cc라면 800cc짜리 경차예요. 이런 경차에다가 예를 들면은 과도한 차체가 얹혀지면 차가 덜덜덜덜 떨리게 되겠죠. 그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 췌장 자체의 사이즈나 인슐린 분비량이 적다면 그것을 현명하게 그 인슐린을 갖다가 조절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갖다가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먹었던 그 거친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적은 췌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음식일 텐데 최근에 이제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음식들 또 이제 스트레스 또는 이제 과도한 음주 그다음에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우리의 몸집을 우리의 차체를 크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어떤 당뇨병이 호르몬 질환이라는 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당뇨병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겁니다. 이 당뇨병이 한번 걸리면 영원히 뭐 치료 안 된다. 당뇨병 걸리면 나는 이제 고기는 다 먹었다. 채식만 하고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당뇨병이 호르몬 질환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 단백질이 이 좋은 인슐린 호르몬의 재료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양질의 단백질, 돼지, 뒷다리 살 뭐 이런 것들을 장조림해서 짜지 않게 드셔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당뇨병이 딱 진단받으면 아니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우울하거나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당뇨병을 제대로 호르몬적으로 접근해서 이해하신다면 아 호르몬이라는 게 내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호르몬은 비타민하고 같은 건데 비타민은 내가 만들 수 없으니까 아침마다 챙겨 먹지만 호르몬은 더 위대합니다. 먹지 않아도 우리가 햇볕만 쬐도 비타민 D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비타민 D는 원래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슐린을 갖다가 더 잘 만들고 기능을 하게 하면 남성 호르몬을 갖다가 덜 우리가 만들어내면 실제적으로 이 당뇨병이 조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3일 만에 어떤 환자들은 일주일 만에 내가 혈당을 120까지 떨어뜨렸습니다. 막 자랑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어떻게 혈당을 떨어뜨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검은 고양이고 하얀 고양이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혈당을 어떻게 잘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아까 얘기했던 호르몬 균형을 얼마나 잘 맞추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니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컨닝해서 성적을 올리는 게 무슨 실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혈당 조절보다는 호르몬 균형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당뇨병은 호르몬 질환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질환이 갑상선 질환입니다. 이 갑상선 질환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들에게 또 특히 많아요. 왜 여성들한테 많지? 그 이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갑상선 질환도 이게 호르몬 질환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예를 들면 모든 걸 다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이게 다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이제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들수록 갑상선 질환이 많이 생기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8배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들면서 갑상선도 늙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갑상선에 나오는 호르몬이 제대로 못 나오거나 또 아이가 되면서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거나 급성 갑상선염, 자가면역성 갑상선염 이런 게 생기면서 자꾸 나이가 되면서 우리의 갑상선은 자꾸 지쳐갑니다. 사실 이런 갑상선도 호르몬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환자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저 혹시 무슨 병이 있으세요? 그러면 고혈압 있습니다. 고지혈증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습니다. 근데 또 무슨 병이 있습니까? 그러면 갑상선이 있습니다. 그런다고요. 근데 갑상선은 병이 아니에요. 갑상선은 우리가 코가 귀, 갑상선 우리 몸의 신체를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은 무슨 병이 있어요? 그러면 갑상선이 있습니다. 그런다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습니다. 저하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갑상선이 있습니다. 얘기하거든요. 여기 한번 여러분들 만져보세요. 여기 이렇게 좀 남자들이 더 좀 도드라지게 나올 텐데 이 갑상선 연골 앞에 있는 요 장기, 요게 이제 갑상선이거든요. 한 4cm 정도 작은 장기인데 20g 정도 되고요.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해서요. 근데 우리가 이제 책 과목만 들고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성적이 좋지 않듯이 갑상선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별로 갑상선 치료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환자들이 오면은 갑상선 이렇게 사이즈를 재는데요. 갑상선 이분은 커져 있죠. 한 8cm 이상 2배 정도 커져 있는데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커져 있으니까 항진증이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갑상선이 커져 있어도 기능이 항진된 경우도 있지만 저하인 경우도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양이 커져 있건 줄어들어 있든 호르몬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건데 이 갑상선이 하는 일은 그건 무엇일까? 여러분들 생각하겠지만 이 갑상선은 우리 몸 전체의 보일러, 엔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갑상선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의 에너지 대사, 활동, 어떤 기초 대사율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지휘자 역할을 하는 게 갑상선이거든요. 이 갑상선 호르몬은요, 이 대사 활동을 촉진해서 막 열이 납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막 나오는 분들은 덥다고 막 이렇게 한겨울에도 막 반팔 입고 다니고, 근데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진 분들은 이 호르몬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져서 막 한여름에도 막 이렇게 이불 쓰고 자고 막 손발이 차고 수족냉증 이런 거 막 호소하시는 분들 많고요. 이 갑상선 호르몬이 이 목에 있는 갑상선의 문제가 아니고 이 갑상선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온몸의 신체 기관도 다 도미노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갑상선 질환하면 갑상선 기능이 올라간 건 항진증, 떨어진 건 저하증, 거기에 이제 물혹이 생길 수가 있고 딱딱한 혹이 있습니다. 요즘은 갑상선 암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딱딱한 혹에서 암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암으로 되는 거는 악성 혹이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양성이면 양성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양성혹 그러면 또 환자분들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음성이 좋은 거고 양성은 나쁜 거로 생각해서 양성 나왔습니다. 그러면 양성 나왔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악성이 안 좋은 거고 양성혹은 이제 경과 관찰을 하시면 되는데 이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 분비된 환자가 있었는데요. 이런 환자들이 보면은 기능 항진증이죠. 제가 어제도 봤던 환자인데 그 정신과, 신경과, 뭐 심장내과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막 두근거리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되게 어느 과를 가십니까? 막 심장에 심장.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그 심장내과에 많이 가거든요. 근데 심장내과에 가서 심전도 찍고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 이게 항진증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또 이런 경우에 또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예민해지니까 남편들이 또 너무 당신 예민한 것 같아. 노이로제 아니야? 정신과로 또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신경과에서 자꾸 이제 내가 예민해져 있고 감각이 너무 이렇게 예민해져 있고 막 이러니까 또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신경과에 가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질환을 갖고 있기도 하겠지만 이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내가 분비되는지 보면 아주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아까 제가 그 심장내과 그에 갔던 그 환자분처럼 심장은 쿵쾅대죠. 땀은 비 오듯이 흘리죠. 뭐 거의 막 이 상체가 다 젖을 정도로 샤워한 것처럼 땀을 흘렸던 환자분인데 60대 여성분이었습니다. 체중이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체중이 빠지고 제가 그분 빨리 그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골다공증이 폐경 이후에 여성들이 오는 골다공증보다도 더 심각하게 뼈가 감소되어 있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옵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이 뼈에서 칼슘을 막 빼내가니까 골다공증이 오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심장 박동이 막 잘 뛰다 보면 빨리 그걸 갖다가 이제 병원 가서 그 갑상선 약을 먹고 이걸 조절해야지, 계속 내버려 두면요, 심방세동이라고 영구적인 부정맥, 이 심장이 영구적으로 이제 그 맥이 고르지 못한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맥도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제일 이 갑상선 그 호르몬이 과다된 상태를 갖다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안구돌출 증상일 거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 보면 남자 여자 공이 눈이 이렇게 튀어납니다. 빨리 갑상선 호르몬 치료 잘 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이게 안구 돌출이 되면요, 참 이것도 치료하기가 곤란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정상이 돼도 이 눈이 저절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과에 가서 이 뒤쪽에 있는 이 연체 조직을 갖다가 다 이렇게 좀 제거를 해야지 눈이 들어가는데, 제가 경험한 환자는 눈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잘 때 눈을 못 감는 환자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토안이라고 해서 토끼 눈,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에 계속 이 만성적인 이 안구 질환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내분비내과에 와서 여러 가지 약제를 드시면 한 3개월, 6개월이면 호르몬 기능이 정상이 돼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 치료를 또 그만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일정 기간, 1년, 2년 정도 관해가 올 때까지 약을 드셔야 재발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또 이제 이게 크고 자꾸 재발되는 경우에는 수술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는 것을 우리가 기능 저하증인데, 항진증의 반대입니다. 항진증은 이유 없이 과민성 대장 증상처럼 설사한다면 이 저하증은 변비가 생기고요. 항진증은 막 심장이 빨리 뛴다 그러면 저하증은 심장이 너무 늦게 뜁니다. 항진증은 땀이 많이 난다 그러면 저하증은 땀이 덜 나고, 여러 가지 이 호르몬이 서로 반대. 아까 항진증은 겨울에도 막 덥다고 막 옷을 갖다가 훌렁훌렁 벗어 적기면, 이 저하증은 여름에도 막 톱니를 쓰고 잘 정도로 그런 환자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한 번은 저희 과는 아닌데요, 이렇게 그 정신과 병동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굉장히 심한 우울증 때문에 눈을 꼭 감고 60대 여성이었는데 팔짱을 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털도 이렇게 약간 탈모도 좀 있고 푸석푸석하고 머리털도, 그래서 가서 그냥 제 환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봐서 진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리가 이렇게 두꺼운데 되게 이제 콩팥이 안 좋아서 부어 있는 경우에 누르면 쑥 들어가거든요. 근데 들어가지도 않고 코끼리 다리처럼 막 단단하고, 이게 사실은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면 이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사람처럼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니까 자꾸 이렇게 살이 찌는 거예요. 아까 기능 항진증은 자꾸 살이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몸에서 체중이 느는 분들, 혹시 내 갑상선 호르몬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리를 눌렀는데도 이게 부은 게 들어가지가 않고 굉장히 우울하고, 말을 시켰는데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해봐라. 딱 우리 레지던트 얘기했더니, 한번 검사를 했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면 우울증인 줄 알고 또 이제 환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분을 제가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 줬더니 이분이 얼마나 말이 빠르고 얼마나 경쾌하신 분인지 그게 다 호르몬 때문이었던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엔진이 효율이 떨어지니까 체중이 증가하고 맥이 천천히 뛰고 변비, 만성 피로, 얼굴, 눈 이런 데 부종이 생기고 추위를 심하게 타고 피부가 거칠고 두꺼워집니다. 이 사진 보세요. 이 사진 보면 다리가 이렇게 두껍고요. 혀도 막 이렇게 퉁퉁 부어 있죠. 그리고 피부가 거칠어져 있고 이 손가락 발가락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곤봉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면, 이건 누구나 이 사람 갑상선 호르몬, 이 또 무드가 정서가 또 이렇게 또 깔아앉아 있고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갑상선 호르몬을 이렇게 공급해 주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확 이렇게 좋아집니다. 근데 이 갑상선 호르몬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투여를 하는데, 그럼 평생 내가 이 갑상선 호르몬을 먹어야 되나 이렇게 환자분들 생각하시는데요.
일단은 내가 어떤 갑상선의 기능이 올라가 있는지 내려가 있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왜 하필이면 여성들한테 많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도요. 단순히 갑상선 호르몬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갑상선 호르몬도 수많은 호르몬들이 서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갑상선 호르몬과 관계 있는 균형을 이루는 짝 중에 하나가 여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여성 호르몬 있지 않습니까? 여성 호르몬이 이 배란을 하는 여성들은 배란에 맞춰서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나왔다가 프로게스테론이 나왔다가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갑상선 세포에는 재밌게도 이 여성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있다는 게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주 이렇게 자극을 받다 보면 여성들이 이 갑상선 세포가 남성들보다 갑상선보다 더 갑상선 질환에 취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성 호르몬이 확 절벽으로 떨어지는 폐경 이후에 그때 또 이제 갑상선은 이 갑자기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짝이 확 없어지니까 말하자면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근데 이런 수용체가 있다는 것이 하나의 그런 어떤 암시를 주는 거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여성들한테 8배나 더 많이 갑상선 질환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막 항진증처럼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불안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제 갑상선 항진증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자꾸 스트레스 받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갑상선 항진증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하시는 분들 갑자기 막 스트레스를 막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로 방송하시거나 어떤 연예인들 이런 분들 보면은 왜 이런 갑상선 질환이 많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갑상선 세포를 자극한다는 이 연구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이 자꾸 자극이 되면 결국은 항진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갑상선 항진증이 있으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막 불안한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면 그런 증상을 더 가중시킵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항진증을 치료받고 있는 분 중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갖다가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증상을 더 악화시키거나 기껏 잘 치료되고 있는 갑상선이 조금 더 다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극해서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갑상선도 결국은 호르몬의 이상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갑상선 암도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 이상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관련은 없고요. 갑상선 암이라는 건 암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암이라는 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세포의 증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갑상선 암을 수술하고 나서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거든요. 그게 이제 과도하게 올라가거나 적게 들어갔을 때 이런 어떤 갑상선 호르몬의 이상 증상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갑상선 암하고 갑상선 호르몬의 이상하고 서로 좀 연관지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갑상선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중에 하나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장기 복용하면 갑상선 질환이 생긴다고 얘기들 하시는데요. 사실 일정 부분 맞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 항진증 환자가요. 갑상선 약제를 갖다 오래 먹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저하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빨리 이 저하증을 갖다가 정상화시키거나 너무 떨어지면 오히려 호르몬을 들어가서 이게 다시 이제 올라가게끔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봉착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해서 호르몬 약을 드시는데 요즘은 이제 기술이 좋아서 이 호르몬 약이 7단계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이제 호르몬 약의 용량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과하게 되면 저하증이 아니고 항진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진과 저하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갑상선 호르몬제를 식후 복용하면 갑상선 질환이 생긴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갑상선 약을 갖다 항상 식전에 드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호르몬제를.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은 흡수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공복에 드셔야 항상 일정 용량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 미세한 호르몬 차이가 굉장히 이상한 증상을 일으키는 거죠. 식후에 갑상선 약을 먹으면 드시는 음식에 따라서 이게 호르몬이 이 농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희 그 같은 여교수 시어머니가 얼마 전에 이제 갑상선 그 수술을 받았는데요. 잘못 알고 이제 호르몬 약을 갖다가 이제
식후에 드셨나 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때는 이 갑상선 호르몬 농약이 확 올라가가지고 막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어떤 때는 이게 또 이제 적게 들어가서 또 막 우울해지고, 가뜩이나 시어머니 모시기 힘든데 이 호르몬이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를 타니까 굉장히 좀 힘들다,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처럼 얘기할 정도로 이 갑상선 호르몬은 상당히 이 흡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복에 드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식후에 복용하면 갑상선의 어떤 농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고지혈증입니다. 사람들이 고지혈증 그러면 그거 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병, 그게 무슨 또 호르몬하고 또 관계가 있겠지?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고지혈증도 이 만성질환 중에 호르몬 이상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만성질환입니다. 고지혈증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중성지방이라는 게 있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는데, 이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인 그 콜레스테롤 덩어리를 간으로 다시 옮겨주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만 갖고 얘기하면 이 지방질이 막 쌓여서 이 혈관을 갖다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콜레스테롤 수치 하나만 딱 검사해보고, 선생님 저 이거 치료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약 먹어야 돼요, 음식 생활 습관을 조절해야 돼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려면 인물만 보고 알 수도 없는 거고, 학벌만 보고 사위를 얻을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인성과 됨됨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고지혈증 환자가 오면 콜레스테롤, 이건 뭐 기본이죠. 이 사람은 호르몬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로 구조적으로 이 혈관이 망가졌나 안 망가졌나 이런 걸 다 따져가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콜레스테롤만 떨어뜨린다고 능사는 아닌 거죠. 콜레스테롤은 억울합니다.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막 쌓여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삐쭉삐쭉 혈전을 만들고 피 찌꺼기가 되기도 해서 우리는 콜레스테롤을 아주 나쁜 악당 이렇게 생각하지만, 콜레스테롤은 억울한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실제적으로 우리 몸의 성호르몬, 호르몬의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콜레스테롤은요, 혈관벽을 막기도 하지만 이 혈관벽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부족하게 되면 혈관벽의 이 어떤 이 세포벽이 제대로 구조적인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이 높고 중성지방이 높고 이런 것들이 고지혈증인데,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 사연들이 책을 쓰고 소설을 쓰면 몇 권을 쓴다는 것처럼, 이 고지혈증이 오게 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갑상선 호르몬 얘기했잖아요. 네. 갑상선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의 엔진이라고 얘기했죠. 네. 보일러라고 얘기했죠. 네. 이 갑상선 호르몬은 당대사, 지방대사, 단백질 대사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올라가면요, 이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대사들이 막 분해가 되기 때문에 떨어지고요. 아까 기능 저하증, 갑상선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면은 콜레스테롤이 막 분해가 안 되니까 고지혈증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고지혈증 있는 환자한테 갑상선 호르몬을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갑상선 호르몬은 조금만 차이가 있어도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지혈증도 갑상선 호르몬에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성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문제가 있어도 이 고지혈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콜레스테롤 자체가 이런 성호르몬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고지혈증도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다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호르몬 질환이라는 걸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이 네 가지 호르몬 중에서 저는 이 코티졸하고 인슐린 호르몬을 더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스트레스 호르몬. 아니 나는 분명히 저기 이 채식만 하고 기름진 거 안 먹고, 근데 왜 자꾸 고지혈증이 생기고, 이런 분들 있어요. 내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새우도 안 먹고 계란도 안 먹고 어떻게 했는데도 왜 내가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높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검사해 보면은 코티졸 호르몬이 올라가 있는 분들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우리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사실 부신에서 나온 호르몬인데요.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티졸이 올라가는 분들은
혈당도 올라가서 당뇨도 생기고 혈압도 올라가서 이 말하자면은 고혈압도 생기지만 이 코티졸하고 인슐린은 서로 반대거든요. 코티졸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떨어집니다. 인슐린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슐린이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당대사나 단백질 대사, 지질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중성지방하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콜레스테롤 약만 먹는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관리되는 게 아니고 내 몸속에는 코티졸, 내 몸속에는 인슐린, 성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관리를 잘해야 제대로 된 고지혈증 치료를 할 수 있다. 또 그런 또 고지혈증 치료를 잘해야 다른 호르몬들의 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코티졸 호르몬을 측정하지 않아도 불균형 있는 사람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아주 극단적인 얘기인데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목 뒤가 두껍고 이쪽 어깨가 이 버팔로 물소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 배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줄이 나 있는 거. 우리 임신하고 출산하면 배 터지듯이 이런 선들이 그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코티졸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쿠싱 증후군이라는 거고요. 반대로 이 부신에서 호르몬이 너무 안 나와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그걸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티졸이 안 나오면 뭐 너무 피곤한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코티졸이 안 나오니까 이 뇌하수체에서 코티졸을 많이 만들어내라고 ACTH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게 나오면은 피부가 검해집니다. 이게 만성 피로 증후군의 대표적인 병이 에디슨 병이라는 게 있는데 되게 이렇게 흉터난데 이런데 이제 색깔이 막 색소가 침착이 돼서 까매지거나 이렇게 잇몸을 열어보면 잇몸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어떤 색소가 침착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코티졸이 지금 많이 분비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되게 이제 우리가 이 혈액 속에서 코티졸 분비량을 측정해 보면 아 이분들이 코티졸 호르몬이 적게 나온다 많이 나온다 알 수 있고요. 그것들이 이제 고지혈증 약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코티졸과 인슐린이 서로 맞물려 있으니까요. 이제 또 이런 질문들 환자들 많이 합니다. 아유 교수님 제가 고지혈증 약을 먹긴 먹어야 될 텐데 높아서 최근에 신문 보도 보니까 고지혈증 약 먹으면은 당뇨가 생긴다는데요. 고지혈증 약 먹으면 콩팥에 안 좋다는데 고지혈증 약 먹으면 근육에 염증이 생긴다는데 맞습니다. 고지혈증 약 먹으면 이 어깨나 이런 목 같은데 좀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통증도 있지만 되게 일시적으로 지나갈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혈관이 문제되는 게 더 문제가 되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고지혈증 약을 저희가 처방하고 관리를 하는 거죠.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이제 슬금슬금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 고지혈증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지죠. 아까 우리가 콜레스테롤은 호르몬의 주 원료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코티졸의 문제를 일으켜서 혈압이라든지 혈당, 그다음에 이제 근육에 염증이 생겨서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렇다면 이거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그것도 이 사람의 어떤 뭐 이득과 손실을 잘 균형을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당뇨가 걸릴 수 있다 치더라도 심장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더 크다면 그런 쪽의 치료가 우선돼야 되겠고요. 또 그런 치료를 하다가도 이 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덜 부작용이 있는 고지혈증 약을 선택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의 어떤 그 일정을 그 환자의 상태를 보고서 잘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균형이 모든 호르몬 질환은 호르몬의 균형이 아주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러면 균형 얘기하는데 균형을 어떻게 맞추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오늘은 그냥 저희가 2부에서 얘기하겠지만 균형을 잡는 몇 가지 원칙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300을 조심해라. 그러면 이태백도 아니고 300이 뭔가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300이라는 게 이제 흰쌀밥, 흰맥가루, 백설탕인데요. 이거가 뭐 이 식품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 300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식품들이
당 지수라는 게 엄청 높은 식품입니다. 이 당 지수라는 게 뭐냐면 같은 칼로리라도요. 이게 들어와서 급작스럽게 혈당을 올리는 거거든요. 갑자기 혈당을 같은 칼로리인데도 올리면은 호르몬의 균형을 깨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흰쌀밥, 흰밀가루, 백설탕뿐만이 아니라 과일도 예를 들면은 수박이나 그다음에 딸기나 당 지수가 틀립니다.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당 지수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잘 따져 보면서 당 지수를 통한 호르몬의 균형을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사를 거르지 말라는 걸 두 번째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윤인관 아나운서는 식사 아침 꼭 드시고 오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아침 방송이다 보니까 좀 아침 먹는 시간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네. 뭐 아침에 보통 뭐 사과 한 쪽 네. 정도 먹는 정도. 그 저렇게라도 드시는 게 좋거든요. 안 먹는 것보다 나은 겁니까? 그렇죠. 왜냐면 근데 방송 끝나고 과자를 이만큼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는 되게 좋은 습관이고 한 가지는 되게 나쁜 습관인데요. 예를 들면 꼭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 속에는 이제 농경 사회로 원시 시대에서 이렇게 진화하면서 이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이 3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 식사의 어떤 시간, 리듬을 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뭘 갖다가 안 먹고 그냥 일일 일식 간헐적 단식 이게 아니고 꼭 하루에 그 끼니에 그 시간에 나한테 식욕 호르몬의 리듬을 일깨워주는 식사를 하는 건 중요한데 지금 얘기했던 이제 쿠키, 과자 뭐가 많습니까? 거기에는 트랜스 지방, 액상과당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이 트랜스 지방하고 액상과당은 이 식욕 호르몬의 감지가 되지 않는 성분입니다. 식욕 호르몬은 얘가 지금 칼로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얘는 계속 몰래 들어와서 비만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변명 같지만요. 예, 예. 그 이제 긴장 상황이나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 겪고 나면은 네. 많이들 그 당 땡기신다는 말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방송 끝나고 나서 저에 대한 보상처럼 그렇게 과자나 초콜릿 하나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그래서 예. 그게 정말 몸에서 원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단 거를 먹게 되면 이 세로토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도파민이라든지 엔돌핀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설탕 중독이라든지 설탕 탐닉처럼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은 더 많은 농도의 어떤 이 당도를 갖다가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에서 시키는 거라고 하지만 그 호르몬을 우리가 호르몬의 주인이 돼야지 호르몬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호르몬의 농간을 예. 이해하고 다른 방식의 당을 갖다가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방송하는 아나운서들 버릇 중에 네, 그러게 당 떨어질 때 이렇게 하나씩 저희 뭐 사탕이라든가 네, 달콤한 거를 많이들 먹어요. 그래 기분이 좀 좋아지고 네. 기분이 좋아져야 또 좋은 목소리로 네. 방송을 하니까 대부분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럴 때 그걸 안 먹고 참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아니요, 그래서 그걸 조금 갖다가 보충을 다른 해주는 게 걸로 좋습니까? 대체하는 방법이 좋겠죠. 아. 왜냐하면 같은 당분이라도 아까 제가 당지수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금 좀 이렇게 늦게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같은 초콜릿이라도 당지수가 낮은 초콜릿이 있고 같은 카카오라도 예를 들면 이 당지수가 낮은 게 또 있을 수 있고요. 같은 과일에도 당지수가 낮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걸 갖다 억지로 참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그런 거를 드실 때 이제 예를 들면은 똑똑하게 내가 그런 어떤 내 나름대로의 보상과 내 나름대로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당분 섭취법을 익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걸으라는 겁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우리가 호르몬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걷는 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걷는 건데 생각하는데요. 10,000보 걸으면 대사증후군 안 온다고 돼 있고요. 하루에 8층 이상 계단 올라가면은 당뇨병 안 생긴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운동이 수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수영을 한 10분 정도 하면 100칼로리 정도가 소모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산책은 그 100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해서는 30분을 해야 돼요. 근데 빠르게 걷기를 하면 10분이면은 수영 10분하고 맞먹는 거거든요. 반대로 내가 가사노동, 세탁을 해서 100칼로리 소모해야지 하면 세탁을 한 35분, 40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걷기가 중요한데 문제는 빠르게 걷기가 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빠르게 걷기는 1분에 80보 정도를 약간 이제 이 팔을
90도 각도를 유지하면서 빠르게 10분 정도 걸으면 수영 10분 한 거와 똑같아요. 수영장 가느라고 차 몰고 가서 옷 갈아입고 또 하고 씻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빠르게 걷기. 빠르게 걷기를 하게 되면 조깅을 하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영양소를 이 당분을 쓰게 되는데 천천히 이제 뛰지 않고 빠르게 걸으면 이 지방을 갖다가 우리가 그 연료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지금 없애야 될 게 당분보다는 지방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당뇨병 얘기했었죠. 갑상선 질환 얘기했죠. 고지혈증도 얘기했죠. 골다공증도 얼마나 많은 그 안에 호르몬들이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폐경하게 되면 골다공증 많이 생기잖아요. 남성 골다공증 요즘 남성 호르몬 떨어져서 많이 생기고요. 성장 호르몬 문제들도 골다공증이 생기고요. 골다공증도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것도 호르몬 질환입니다.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기인병, 성인병은 호르몬 불균형이 만들어낸 또 다른 얼굴일 뿐인 거예요. 사실 본질은 호르몬의 불균형입니다. 근데 표현되기가 당뇨병, 갑상선, 고지혈증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특정 질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질환. 사실은 그 특정 질환에는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호르몬 불균형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결국은 이 특정 질환에만 그 어떤 수치, 혈당 떨어뜨리고 혈압 떨어뜨리고 콜레스테롤 떨어뜨리고 골밀도 올리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제인 본질인 호르몬의 균형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호르몬이 우리한테 보내는 경고에 경청하고 진짜 건강해지고 싶다면 호르몬 균형을 챙기는 게 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